그리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이 아직 한 2주 지났는데 이 코로나 이제 회복하고 있는 게 오래 가잖아요. 2주가 지났는데도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실 거고 지금 따뜻한 물도 좀 드시고 계시는데 혹시나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해해 주는 걸로 여러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FOMC랑 뭐 금리 이야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3월 FOMC 결과 이후에 시장이 잠깐 급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때. 25bp 올랐다. 불확실성 해소됐다. 이러면서 시장은 잠깐 반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빅스텝으로 가야 된다. 빅스텝으로 갈 것 같다. 이러면서 또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FOMC는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쓰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해 1월 들어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잠깐만요. 그 지우개랑 펜이랑 그 두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이렇게 두 번 때리고 지금 요 정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락폭의 절반 정도, 제가 저 주식 전문가 아닙니다. 다만 절반 정도를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절반 정도, 낙폭의 절반 정도를 되돌렸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두 번의 이제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이게 언제였냐면 1월 27일 날이고, 올해 요게 그렇죠. 요게 이제 3월 16일 날일 겁니다. 둘 다 FOMC 때예요. 둘 다 FOMC 끝난 다음에 둘 다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 올라올 때랑 이때 올라올 때랑 둘 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다들 공통적으로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잠깐 볼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답니다.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죠? 할지 안 할지 몰랐었습니다. 2월 24일 날 전면전이 펼쳐지기 전에. 그러면 이 이전엔 불확실하죠. 할지 안 할지. 전쟁이 나는 걸로 했죠. 전면전으로 확정됐죠. 그럼 이건 불확실성 해소인가요?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는데 안 좋은 쪽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잖아요.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닌 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를 너무 쉽게 갖다 대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FOMC를 가지고 그 케이스를 얘기를 해드리면 FOMC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연준이 과연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까? 많이 올릴까? 아니면은 적게 올릴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많이 올리면 악재잖아요. 적게 올리면 호재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하죠. 근데 많이 올리는 쪽으로 결론이 나요. 그렇죠? 그럼 이게 불확실성의 해소냐?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매파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FOMC가 끝난 직후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FOMC가 끝난 직후에 오히려 금리 인상이 FOMC 끝난 직후에는 7번 금리 인상 얘기했다가 연내 지금은 9번, 10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월 FOMC가 끝난 다음에는 연내 5번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됐나? 지금 8번 갔잖아요. 계속 불확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래서 불확실성의 해소로 호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이번 FOMC는 그거는 조금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오히려 이제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면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뭔데라는 생각을 할 때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보거든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때는 성장이 나타날 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장이 나타날 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열이 일어났었을 때는 공조가 깨지게 돼요. 공조가 깨지게 되면은 공급망의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수요 사이드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시장이었다가 이 시장이 다 분할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시장의 밖에 파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결국에는 주식용어로 하면 탑라인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공조가 굉장히 잘 안 나타나다가 이제 지지난주에 그 FOMC를 전후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중국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커지기 시작을 해요.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요. 이런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렇게 봤었을 때 그냥 끝나면 해피엔딩인 거고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이거 얘기하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계속 뭐 휴전 협상 관련 뉴스 하나하나에 민감하죠. 그렇죠. 굉장히 민감하죠. 요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 얘기 듣다 보면 돈바스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되게 저는 그쪽 잘 몰라서 예.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해피엔딩이 되게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토 국가까지 침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나토 국가로 침공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자동 개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면전으로. 그죠? 근데 뭐 이런 건 제가 예측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을 예측한다는 건 저는 넌센스인 것 같아요. 의미가.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그러면 금융을 하는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중국으로 이 규제가 확산돼 들어가는 거는 리스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 편들지 마라. 그렇죠. 세컨더리 보이콧은 러시아 편을 들어가지고 러시아 금융기관에 돈 주거나 반도체 제공하거나 이러면 너네들도 러시아랑 똑같이 규제한다? 똑같이 왕따시킬 거야?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를 도울 만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 자잘한 국가들이 돕는 거는 시장이 별로 신경 안 쓰겠죠. 벨라루스가 도울 겁니다 하면 그렇죠. 어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이 도울 겁니다. 이건 크죠. 아하. 이건 좀 크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이슈는 중국에 대한 이슈로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규제의 철퇴를 맞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에 들어가 있는 외국 자본들은 어떻게 되는지 러시아는 지금 자본 유출을 막아버렸거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러시아 금융시장이 오픈했어요. 그렇죠. 지난 주말에 예. 오픈했는데 주가가 많이 안 빠지거든요. 생각보다. 안정됐나? 그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매도를 못하게 해놨어요. 지금. 그래요? 외국인 매도 금지돼 있어요. 지금 뭐 시간만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외국인 매도도 제한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럼 외국인은 사기만 하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내국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외국인들 거래가 재개가 되면은 여기서는 외국인들 같은 자본 유출로 나타날 수 그렇죠. 있죠. 러시아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루블화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루블화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럼 러시아 내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안 되면 러시아 내에 있는 소매품들 있죠. 네. 이건 러시아 제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오르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드리면 러시아 주식이 좋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외국인들한테 규제가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아놨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들어갔다 다 트랩에 걸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라도 중국을 갖다 규제를 해버리면 이거 다 트랩에 걸리죠.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갑자기 철퇴를 가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중국에서 자본 유출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까지 걸려버릴까 봐. 그렇죠. 그리고 이 자본 유출 우려하고 만난 것 중에 하나가 ADR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유로존이 많이 망가져야 되잖아요. 네. 중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중국 주식시장이 더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중국은 경기 둔화 우려도 있었고 뭐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겹쳤고 거기에다가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까지. 네,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슈화되진 않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던 2월 24일 이후에 갑자기 더 많이 주저앉았다라는 건 경기 둔화 우려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봉쇄 이걸로만은 설명이 안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도 2천만 명한테 직접 다 검사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중국의 봉쇄는 작년 말에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올림픽도 뭐 계속 그렇죠. 동계올림픽. 그때 잘 버텼잖아요. 그때도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있었거든요. 오히려 헝다 사태는 그때가 더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게 규제가 가해지게 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중국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었고.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FOMC를 전후해 가지고 중국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ADR 중국 주식이 해외에 상장되는 데에서는 중국 당국도 되게 전향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시장이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진행돼가지고 다 뒤집어 엎는 행동들 이런 데에 대해서 중국이 신경 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 연초만 해도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물가가 올라오잖아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 가지고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중앙은행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연준 혼자서 이거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잖아요. 지금 물가는 성장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가가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딱 성장을 이렇게 딱 그 헤드락을 걸어놓은 다음에 딱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이러는 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쏴보라고 저한테. 그래서 요번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준이 갖고 있는 무기는 블런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딘, 뭉툭한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러면 이런 뭐 거죠. 자기네가 이렇게 무기력하다는 걸 자인하는 건 아닐 테고 뭔가 함의가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뭔가 어딘가 이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으면 이걸 빼낼 때 굉장히 둔탁한 이게 무딘 자 같은 거나 안 되죠. 그런 걸로는 안 되죠. 물론 굉장히 뾰족한 걸로 해서 이렇게 파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죠. 이거 전체를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무언가 샤프하고 뾰족한 그렇죠. 그런 수단이 필요한데 이렇게 블런트한 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이 쓸 수 있는 전략은 바주카포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바주카포 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물가는 잡겠죠. 근데 이쪽도 날아갈 수 있죠. 성장도 날아가 버리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물가가 쏴보시라고. 얼마든지 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혼자서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거 첫 번째 바람은 뭐냐면 이런 거죠. 생각보다 이 인질의 체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고용시장은 역대급으로 좋다고. 경제 펀더멘털 우려하다. 인질이 이게 잡혀있긴 한데 보니까 식스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방 쏴도 요거 얘가 조금 충격은 받아도 버틸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버틸 수 있으니까 지금 물가 금리 인상을 세게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장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지? 이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하잖아요. 관세를 낮추는 겁니다. 얼마 전에 관련 뉴스가 있었죠. 그렇죠. 올해 연초만 해도 이거 관세 면세할 수 있다. 관세 부과 철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다 미쳤다는 얘기했죠. 서로 화해 제스처가 전혀 없었는데 가장 최근에 보면은 3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겠다. 미국이 500개 중에서 300개 정도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개 정도가 관세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미국에서도 결국에는 중국하고 싸우고 싶은 건 아니죠. 실리죠. 쟤네를 그냥 누르려고 하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면 왜 중국한테 그랬을까? 미국 입장에서도 제 코가 석자죠. 인플레이션이라는 코가.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런 방법 중에는 이란하고 핵 협상이 있어요. 이거 해결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이제 24일 날에 이제 FOMC였는데 그거 전에 3월 중순이었죠. 그때 FOMC였는데 그거 전에 국제 유가가 130불 가까이 올라갔다 훅 주저앉아요. 그 가장 큰 핵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란에 대한 핵 협상이 있었어요. 핵 합의. 예, 핵 합의가 있죠. 이게 이제 핵 합의가 만약 되게 되면은 이란산 원유와 천연가스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거 이란 쪽 풀어줬거든요. 살짝. 그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이란산 원유가 공급되니까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다시 규제를 건 거죠. 요거를 이제 다시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란이 이뻐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란에 대한 이슈도 인플레이션 이슈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공조의 움직임들, 공조가 깨져 있었다가 공조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건 저는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좋은 보약 같은 얘기예요. 물론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이것만으로 다 해결되느냐 그렇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약한 편이긴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는 시장 전체에는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슈 중에 하나는 이런 걸로 좀 해석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슈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바이 더 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이 더 딥은 결국에는 밀리면 사자거든요. 그렇죠. 이 밀리면 사자에서는요. 주식시장의 제일 큰 호재는 금리 인하도 아니고요. 경기 부양도 아니고 국제 공조도 아니고 무역전쟁 철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제일 큰 호재는 뭐냐면 주가의 하락이 호재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바이 더 딥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으면 언제 살까라고 볼 때는 이때는 이 사람들도 과거 사례를 보면서 스토리를 붙여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언제나 보면은 첫 금리 인상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이전에는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좋더라.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관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저도 한번 기억나는 게 99년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시작됐거든요. 나스닥이 날아갔어요. 그 이후에 엄청 올랐어요. IT 버블. 요 전에 조금 긴장하다가 날아갔었어요. 이게 IT 버블이에요. 그리고 04년도 6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하게 되거든요. 요 전에 차이나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 되게 안 좋고 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이후에는 꾸준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좋았던. 요건 이제 뒤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다음 금리 인상이 15년도 12월이었습니다. 예. 요때도 금리 인상 직전에는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다가 예.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예. 16년도 1, 2월에 조금 흔들렸어요. 네. 그러다가 주식시장이 꾸준하게 밀어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99년에도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좋았죠. 04년에도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좋았고 16년, 15년에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첫 금리 인상 이후에는 좋아졌으니까 세기를 통해 봤었을 때 첫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해석할 수 있죠. 첫 금리 인상 했잖아요. 네네. 3월 달에. 그래서 그 관성으로 주가 뛰고 있죠. 그럼 거기 이제 들러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성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요거는 조금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관련돼서도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질문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첫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주식시장을 바라봤었을 때 어떤 이벤트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네. 이 이벤트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을 때 이 이벤트가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만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오류를 놔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코로나 터진 게 20년도 3월이에요. 그럼 3개월 후에 주가를 보고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해요. 3개월 후에는 이때보다 주가가 밑에 있었어요. 그럼 코로나는 악재죠. 그런데 델타가 나와요. 작년에. 작년 4, 5월에 나왔거든요. 그로부터 3개월 후엔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델타는 호재인가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나왔죠. 오미크론이 나온 게 작년 한 11월, 12월이거든요. 3개월 지난 다음에 주가가 좀 흔들렸죠. 그럼 얘는 악재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주가만 보고서 이벤트를 연결해 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오리지널 코로나는 악재고 델타는 호재예요. 근데 오미크론은 악재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다른 정책의 변화들. 그렇죠. 그런 게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주가만 보면서 해석을 하면 상당한 오해를 낳아요. 브렉시트 이후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럼 브렉시트는 호재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19년도 5월 달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요. 이후에 주가가 엄청 올라요. 그럼 이건 호재죠. 이상하잖아요. 그럼 무역 전쟁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을 하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합니다. 이게 호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자극해 버린 거잖아요. 브렉시트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미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시장의 호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고 델타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런 게 시장에는 호재죠. 근데 오미크론 이후엔 돈을 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오미크론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냐? 오미크론 이후에 이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가 되는 상태에서도 경기 부양을 안 해주니까 주가가 하락한 거냐? 저는 후자라고 봐요. 그러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벤트하고 주가를 놓고서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인과관계라는 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하락했다. 코로나 때문에 델타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실제 로직. 브렉시트가 연준의 금리 인상을 미루게 되고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이런 형태의 인과관계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원온원으로 매치를 해버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사례를 다시 적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99년도 6월 이후에 주가가 올랐죠. 이때는요. 이미 성장세가 뜨거워졌을 때예요. 금리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던 거죠. 그래서 나스닥 버블이 워낙 뜨거워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0.5% 올려야 되는데 0.25밖에 안 올리니까 시장이 브라보 하면서 날아간 거죠. 뒤늦게 금리 인상을 시작한 데다가 적게 올리니까. 그리고 04년도 6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이때는 두 가지였죠.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식 경기가 좋아져요. 그러면서 소비가 크게 안 위축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머징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강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의 시대였어요. 이쪽에 성장이 세게 나오니까 미국 금리 인상이 있어도 살포시 줄여받고 올랐죠. 그 다음에 15년도 12월 달에는 원래 금리를 갖다가 연내 4차례 올린다고 했었어요. 16년도에. 그런데 1, 2월 달에 흔들리니까 I'm sorry 하면서 16년 12월이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상태에야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연기를 한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드리죠. 금리 인상을 해서 오른 게 아니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워낙 강한데 솜방망이로 때리니까 올랐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올랐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 인상의 속도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올랐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막을 봐야지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올라요. 금리 인상 때문에 올라요.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하고 지금이 뭐가 다른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하고 지금이 제일 다른 건 물가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80년대 초반 이후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안 걸리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앞의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악재가 터지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금리를 못 그렇죠. 올리니까. 금리를 인하하거나 돈을 풀거나 하니까 네. 그러면 악재가 터지게 되면은 호재는 호재고 악재는 호재예요. 악재가 터지면 돈을 더 풀어주니까. 그렇죠. 이제 해석이 되고 유동성이 제일 있는 거거든요.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근데 호재 그러면 호재가 호재고 호재는 주가에 상승하고 악재가 나오면 돈을 푸니까 오르는 거죠. 네. 그러면은 호재든 악재든 주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악재가 돼도 네. 여기에 연준이 도와주는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걸 왜 못 도와주는데 인플레이션이 물가 발목을 때문에. 잡잖아.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하고 있냐면 아유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도와줄 거야. 연준이 성장을 얼마나 걱정하는데.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파월 회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성장과 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작년에 실수를 크게 했죠.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는 성장을 보면 것이다. 그렇죠. 금리를 낮춰야 되고 물가를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면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물가에다 이렇게 가로를 쳤었어요. 네. 그래서 물가는 살포시 무시해주고 성장에다가 포커스를 두겠다라고 해서 돈을 엄청 뿌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장이 탄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물가를 괴물로 만들어 버렸죠. 네. 이게 너무 세진 거예요. 뭐 물론 전쟁이라 예측 못한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2월 24일 날 전쟁 나기 전에 예. 이미 미국 물가 지수는 7.5까지 올라왔어요. 이걸 바라보면은 전쟁만으로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 전에 물가 오른 건 뭔데? 물가가 전쟁을 예측했나?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올해는 연준도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성장과 물가 중에서 올해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장과 물가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올해는 성장에다 가로를 치고 있어요. 성장이 지금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고용도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예.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장 두려운 게 성장이 둔화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연준은 성장을 눈치 보기를 계속 해주면 돼요. 눈치를 보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죠. 그럼 간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괜찮아? 너네 네. 괜찮아?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올해 연내 테이퍼링을 할래. 네네. 딱 그럼 시장이 예를 들어 뭐 요동을 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때는 연내 테이퍼링 하지 못하죠. 네네네. 근데 잘 버텨요. 괜찮네.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한 스텝 더 나갑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계속 다가오는 것처럼 그러면 테이퍼링 속도 올릴래. 시장이 뭐야 이게 그러다가 그래도 뭐 참을까? 잘 버텨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2022년에 금리 2번 올릴게. 이게 올해 초 버전이에요. 네네네. 올해 1월 버전. 네네. 이게 뭐야 이러는데 잘 버텨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4번 올릴게. 뭐야? 잘 버텨요. 7번. 뭐야? 한데 잘 버텨요. 0.5.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뭐야? 0.5 또 올릴게. 네. 3%까지 올릴게. 그런데 주가가 또 뛰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 센 거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블라드 지금 총재가 딱 거기까지 와 있는 시점인데. 그렇죠. 블라드 총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블라드 총재가 올해 미국 금리를 2.75에서 3.0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항상 세게 말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잠깐 보시면요. 네.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가 0.25에서 0.5%예요. 네. 그죠? 한 번 올린 한 번 게 올렸죠. 예. 그러면 올해 몇 번 남아 있냐면 FOMC가 6번 남아 있어요. 6번 남아 있어요. 그러면 매번 0.25씩 올리게 되면 6번이니까 1.5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5로 각각에 붙여볼게요. 네. 그러면 1.75에서 2.0이 돼요. 이거 전부 다 6번 다 0.25씩 다 풀로 올리면. 근데 이거보다 더 높죠. 이거보다 1%씩 더 높죠. 이거보다 1 높고 이거보다 1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0.25라고 가정했었을 때는 4번을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6번밖에 없는데 다 올렸는데 무슨 4번 어떻게 더 올리지? 그렇죠. 그러면 이 6번 중에 4번은 0.5로 올리면 돼요. 0.25가 아니라. 그럼 이 숫자 나와요. 그거는 말 그대로 네. 연준 위원들 중에 제일 매파인 블라드 총재의 말을 따랐을 때 이고. 그렇죠. 근데 또 시장에 지금 컨센서스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게 5월 4일하고 6월 15일에 FOMC가 있는데 네. 이 두 번 다 50bp 0.5%포인트씩 올릴 확률이 지금 뭐 페드와치 보면 막 66% 돼 있고 막 네. 컨센서스가 거의 돼가고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 예. 블라드 총재가 얘기한 게 작년에 연내 테이퍼링 얘기했을 때 다들 웃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네. 말하면서. 근데 했죠. 네. 그런 다음에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다 웃었어요. 네. 했죠. 네. 2022년에 2번은 인상해야 된다고 할 때 다들 오바라고 했는데 지금 이건 2번은 아무것도 아니죠. 양반이죠. 지금 제발 2번 얘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4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7번 얘기해요. 그러다가 0.5% 인상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3%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3% 이전에 있는 것까지는 지금 다 드림스 컴퓨터가 될 것 같은 분이죠. 혹시 저분의 성함이 노스트라 블라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분 좀 오바 아니 좀 그래서 잘하셨으면 오건영 본부장님이 저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죠? 네, 제임스 블라드 저분을 가장 천재적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저 들었는데. 아니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제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외신 기사 읽다 보니까 블라드가 되게 천재적이다. 그러니까 그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천재로 통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 방문해서 그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뉴스였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언제인지. 그래서 저도 그때 보고서 이 사람 그렇게 똑똑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20년도 이후에도 이제 행적을 보면은 최근에는 되게 이게 설득력을 되게 있게 말하니까 다른 연준 위원들이 이제 끌려오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여태까지 이 센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다 움직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3%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긴장하게 되는 거죠. 뒷머리 극적극적 네, 진짜인가? 블라드 말이 맞던데 이런 뭐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 형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제가 길게 좀 너절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너절하게 말씀드린 게 이게 특기라서 이게 이제 또 칠판 이런 거 주시면 이게 제가 좋아가지고 신나서 써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지금 현재 FOMC 이후에 주가의 반등을 저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하고 공조에서 찾는 거지 불확실성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첫 번째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라는 이 환경 자체는 시장에 매파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요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식시장하고 그죠? 금융시장하고 그 다음에 연준이 서로 동상이몽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연준은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이 잘 버티면 성장이 잘 버티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가야죠. 그래야 물가를 잡을 테니까. 근데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이 이만큼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양쪽이 다른 생각하는 거죠. 이제 저하고 기자님하고 연준이시고 제가 시장이면 저는 그렇게 금리 못 올리실 줄 알고 계속 웃고 있는 거고 이제 기자님은 웃고 있으니까 계속 금리 올리는 거고 버틸만 한가 봐 진짜 이러면서. 동상이몽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금리 인상 횟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니 무슨 연준이 전망 매주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연준에서 간 보고서 괜찮으면 올리고 괜찮으면 올리고 괜찮으면 올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은 이런 형태의 형국으로 현재는 수렴이 돼 있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